네,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알아보는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전역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서부 지역도 열돔 현상에 갇혀서 지금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때에 비해서는 조금 시원하다는, 그리고 해안가도 있어서 좀 시원하다는 이쪽 서부, 뭐 캘리포니아, 그 위에 오레곤, 그 위에 워싱턴주 지금 다 굉장히 더운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 댓글 보내주신 분 보니까 이제 몇 분이 이제 가끔 제보를 해주시는데요. 워싱턴 주에 사시는데 이제 시애틀 인근에 사시는 모양이에요. 생각보다 여긴 그래도 좀 지날만 합니다. 70몇 도, 80대 초반 뭐 요 정도입니다라고 이제 제보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 더운 상태에서 본 제 입장에선 아유 자랑하시나? 농담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워싱턴 약간 북쪽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모양인데 캘리포니아 그리고 오레곤 이쪽은 상당히 심합니다. 자, 그 와중에요, 이 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그 불지옥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마찬가지고요, 오레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워싱턴주와 그리고 이제 저 뜨거운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 주에 이르기까지 이 북서부와 그리고 서부 사막지대에 이르는 이 광범위한 구역에 지금 열돔 현상 때문에 지금 뜨거운 공기가 이제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불이 워싱턴주와 오레곤주 그리고 북가주 쪽에 대형 산불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제2의 도시인 스포케인에는 3개의 대형 산불이 지금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번지면서 한 8천 에이커 이상을 지금 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과 상가 등 한 1,000채 정도가 이제 전소됐다라고 하고요. 주민 한 8만 명 정도가 긴급 대피했다고 합니다. 일부분은 이제 어제자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나마 다행히. 그리고 이제 실종자가 있는데 14명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실종자는 뭐냐면 가족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쪽에 사시는데 하고 연락을 해보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이제 실종으로 일단은 분류가 되어 있죠. 나중에 다시 정정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한 1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바 퍼거슨 주지사는 이번 산불이 악몽 같은 상황이다라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스포켄 지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스포켄 지역이 겪은 어쩌면 최악의 자연재해인 것 같다. 지금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쪽 지역의 산불이 좀 심합니다. 서부 지역의 3분의 2 이상은 여전히 이 가뭄을 겪고 있고요. 오레곤주는 절반 이상이 심각한 가뭄, 그리고 약 20%는 극심한 가뭄.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왜 가뭄도 초기 상태의 가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심한 건 뭐 심각한 가뭄,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극심한 가뭄. 근데 50%는 심각한 가뭄에 포함되어 있고, 20%는 심각을 넘어서서 극심한 가뭄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레곤주가 그렇습니다, 지금. 오레곤주는 올해 들어서요, 현재까지 약 180만 에이커 이상이 지금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화되지 않고 타고 있는 대형 산불, 오레곤 주 내에만 한 30건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서부 지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이 폭염은 뭐 LA를 비롯한 남가주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댓글 얘기 나왔으니까 또 잊어버리기 전에 댓글 보내주신 분이 중에 본인은 어디에 살고 아들은 어디에 살고 이렇게 다 일일이 보내주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본인이 사는 곳은 조금 낫긴 했지만 여전히 더운데 아들이 팔로알토에 사는데 거긴 뭐 69도 73도 너무 살기 좋습니다 엄마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팔로알토가 어디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실리콘밸리 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딱 팔로알토입니다. 참고로 집값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네, 거기는 뭐 아주 적당한 70도대 초반 정도 날씨라고 또 제보를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여하튼 남가주도 계속 저 폭염 속에 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그리고 이제 LA 인근에서, LA는 그나마 괜찮지만 굉장히 더운 곳이 하나 있죠. 휴양지로 유명한 곳, 네, 팜스프링스. 여기가 왜 이렇게 휴양지로 유명한가? 뭐 저는 좀 약간 의아스럽기도 한데, 왜냐면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런데 반대로 겨울은 뭐 바람은 심한데 뭐 그렇게 좀 덥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휴양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팜스프링스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런 더운 지역에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팜스프링스 지역은요,
지난주에 그 거길 다녀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LA 라디오 서울의 한 뭐 이 부사장이라고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일 때문에 그 라디오 방송이 거기서 그 김범용 그 디너 쇼를 했어요.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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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범용 씨 아시죠? 네, 그래서 김범용 디너 쇼를 했어요. 거기서 한 많은 몇천 명씩은 아니고 한 500명 정도 그 팜스프링스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 인디오라는 곳에 팬테지 스프링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500명 정도 초청해서 이제 디너 쇼가 있었는데 그 김범용 디너 쇼 회사가 주최한 거니까 일 때문에 이제 그 한 부사장이라는 친구가 그 거기를 갔다 왔는데 야, 117도를 찍었다고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네. 117도. 엄청나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는 이번 주에도 역시 최고 115도에서 117도 심할 땐 뭐 한 120도까지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이제 굉장히 그렇게 좀 더울 것이다라는 예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감안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으니까 이제 좀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너무 더운 게 오래 지속되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지치시지들 않게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더운 날은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야 된다. 수분 섭취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를 먹어야지 수분 섭취가 적당한 거야? 라고 좀 애매한데 그거에 대해 제가 기준점을 말씀드렸죠. 네. 1시간에 한 번씩 그 커피잔에 한 잔 정도 1시간에 한 번씩 커피잔으로 물을 마셔라. 이렇게 기억하면 저 적정 수준의 그 양을 좀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챙겨서 커피잔으로 물을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내 그 한인 불법 체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중반에 그 추정을 집계를 내보니까 한국 국적의 미국 내 그 불법 체류자가 14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거예요. 2023년, 그러니까 그 전해에는 11만 6천 명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1년 만에 2만 6천 명이 부채자가 늘어난 겁니다. 한국 국적자가요.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는 사실은 한 10년 전쯤에 전부 정점을 찍었죠. 지난 한 2013년에 19만 2천 명, 거의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점을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에 17만 3천 명, 그리고 2023년에 11만 6천 명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4년에 다시 14만 명으로 좀 증가세로 돌아선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인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뭐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뭐 별도의 분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2024년이니까 그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였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아마도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좀 느슨하게 좀 풀어줬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불체자가 좀 다시 늘어난 게 아닌가. 뭐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 뭐 어디에서 논문에 나온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 생각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 내 전체 불법 체류자 수는 얼마냐? 전체는 무려 1580만 명입니다. 1580만 명. 웬만한 조그만 나라 한 국가, 한 네덜란드 정도 되는 나라의 총 인구죠. 네. 미국 내 불체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줄지 않자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이민 단속과 함께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지금 굉장히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진 출국 프로그램의 이름은 프로젝트 홈커밍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잉 홈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 홈커밍이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자진 출국하면 여러 가지 좀 유예해 주겠다. 많이 봐준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진 출국을 독려하는 거죠. 연방 국토안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자로 봤을 때 이 프로젝트 홈커밍을 통해서 자진 출국한 그 불체자 물론 한인을 다 포함해서 토탈 생각보다 많아요. 약 13만 2천 명이 자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했거나 또는 이제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내고 지금 준비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한 13만 2천 명입니다. 여기에 7만 명 정도가 또 추가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 20만 명 정도가 자진 출국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일단 잡혀서 구금되고 이민법정에서 강제 출국 명령받고 그러면 이제 강제 출국이잖아요. 그것과 자진 출국
아무래도 자진 출국이 훨씬 낫죠.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사이에 이제 차이는 뭐냐? 강제 출국의 경우에는 미국에 재입국하는데 당연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강제 출국 당했다라는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5년, 10년, 심지어는 영구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죠. 반면에 이 자진 출국은 법적으로는 추방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추방 명령을 받기 전에 내가 자진해서 갔으니까 법적으로는 추방 명령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레코드에 강제 출국 레코드는 없습니다. 일단 큰 차이죠. 그리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절차를 따라서 제대로 자진 출국을 했을 때에는 추후 재입국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려 있습니다. 물론 갔다가 바로 다시 올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비자 체류 기간을 뭐 하루 오버하면 뭐 1년 뭐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런 거 좀 다 유예해서 최소한 한 5년 정도 지나면 비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정도는 주는. 그리고 비자 신청했다고 뭐 당연히 뭐 내주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조용히 살았다. 그러면 그래. 너 자진 출국했고 5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면 비자 줄게라고 그런 가능성을 오픈해 주는 게 이게 자진 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 그런 가능성 때문에 자진 출국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지금 한 2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즘 뭐 식료품 가격 많이 올라서 좀 고통스러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도 되면 좀 나으실 겁니다. 많이 힘든 사람들은 더더욱이 지금 식료품 가격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제대로 끼니도 못 챙긴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사실 나오고 있어요. 예. 미 전국에서 식료품 가격이 2019년 초와 비교해 볼 때 33%나 지금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간 가장 큰 폭의 인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뭐 물가 인상이라는 게 모든 종목을 다 합해서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그저 한 3% 인상 정도면은 그냥 에버리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1년에 3%씩이라면 지금 뭐 2019년 대비 지금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7년 만에 무려 33%나 올라갔다는 것은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올라간 거죠. 그게 뭐 어느 부분에? 네, 식료품 가격이 부분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솔린 같은 건 더 할 수도 있어요. 한 50% 됩니다. 가솔린은. 자, 여하튼 이 같은 식료품값 상승은 중산층은 물론이지만 서민층은 물론이지만 중산층까지도 재정적으로 좀 집중적인 타격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굶주린 현상까지도 몰린다라는 것입니다. 식료품 가격의 폭등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 공급망 붕괴, 그때 그 붕괴됐죠. 그게 뭐 거의 리커버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제 좀 빠그라진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물류가 많이 비싸지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같은 막 산불 생기고 폭염 생기고 이런 기후 재해, 뭐 재해라고까지는 아니어도 기후 문제, 극심한 문제, 또 국제적인 분쟁, 뭐 이란 전쟁, 그리고 이제 관세 인상, 뭐 이런 것 등등등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가격 폭등 속에서 소비자들은 각자 생존 전략을 세우면서 지금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이제 그동안에는 조금 등한시하던 어떤 디스카운트 쿠폰 같은 거 열심히 모으고 할인 앱 같은 거 나오면 그 할인 앱 열심히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할인 앱 그 들고 가서 이제 할인받고 전화기 찍 하면서 할인받고 또 일일이 다 비교해서 일불이라도 싸면 거기 가서 사고 또 조금 비싼 그리고 조금 이름 있는 알려진 브랜드 제품을 사는 대신에 뭐 품질은 큰 차이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 하에 브랜드 이름은 유명하지 않아도 조금 저렴한 그런 걸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고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소고기는 언감생심 먹을 꿈도 못 꾸고 닭고기나 무슨 소세지 같은 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사추세츠주의 한 주민은 할인 품목 중심으로 식단을 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켓에 가서 요거는 내가 먹고 싶었던 건데 오늘은 할인을 안 해요. 그러면 애써 외면하고 안 사는 거죠. 근데 요거는 내가 뭐 오늘 딱히 먹고 싶었던 건 아닌데 오늘 세일 나왔네. 그럼 이제 그거 사서 먹고 그렇게 할인 품목 위주로만 장을 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은 자기 소득의 3분의 1을 이제 식비에 지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5,000불이면 뭐 한 1,700불, 1,800불을 식비에 지출한다. 그럼 월급이 5,000불이면 1,700~800불 식비에 지출하면 요건 또 좀 이해가 안 되겠죠. 자기 수익의 3분의 2를 지출해야 되니까 그저 월급이 한 3,000불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저소득층 그런 분들은 뭐 진짜 한 800불, 900불어치만 사도 3분의 1 쓰는 거죠. 자기 수입에. 네. 근데 이제 800~900불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800~900불어치 먹을 것도 없던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요즘 뭐 마켓 가서 웬만한 것 좀 사다 보면은 금방 돈 100불 넘어갑니다. 고기를 안 사면 뭐 채소 위주로 사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고기 몇 개만 담으면 금방 100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장보기가 그렇게 저소득층일수록 더 겁나는 거죠. 소득이 낮은 서민층은 식료품 지출 비중을 그래서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아까 말씀드린 무슨 가공육 같은 거로 간다고 했는데 가공육에서 더 저렴한 뭐 캔 음식 같은 거로 많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많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그런 음식 위주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처절한 사람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당국은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중장기적으로 봐서 나중에 5년 뒤 좀 더 길게는 한 10년 뒤에는 미국 국민 전반적인 국민의 문제가 생긴 국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5년 뒤, 10년 뒤에 뭐예요? 메디케어 뭐 이런 걸로 병원에 가서 병원 신세 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나라 돈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가격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가격을 잡아서 좀 건강한 음식 이런 걸 좀 많이 먹어야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미국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만들어야 정부의 의료비 지출도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걱정이 벌써부터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식사를 거르는 미국인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식료품 가격이 너무 비싸서 끼니를 거르는 그런 서민층이 있다라는 건 정말 어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인데 뭐 그건 뭐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가스값하고 이 식료품 가격은 좀 많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님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요건 정말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화이팅 말씀드린 게 있죠. 네. 그 미국의 대형 정유사들을 상대로 당장 최종 소비자 가격 좀 내려라라고 압박했다는 거. 예, 그거 제가 화이팅인데 하나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식료품 가격도 좀 내리게. 플러스 소고기 가격도 좀 내릴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아주 중요한 얘기, 환율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환율이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필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하고 돈 주고받고 할 일도 없으니까 나는 환율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한인 마켓 가갖고 뭐 한국에서 온 물건 사는 그 물건 값이 다 환율에 의해서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환율의 영향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환율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그 원화 환율 얘기하기 전에 일본의 엔화 환율을 좀 얘기해야 돼요. 일본의 그 지금 엔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가치가 폭락했다는 건 뭐예요? 달러 대비 환율이 폭등한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뭐 800엔이면 됐었는데 가치가 하락하니까 1000엔을 내야 1달러 사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도 이 엔화의 환율이 폭등하니까 미국이 드디어 개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원화 환율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기는 한데요. 일단 그 우선 지금 원화 환율은 지금 현재 한 1,429원쯤 됩니다. 이것도 뭐 4, 5년 전에 비하면 많이 오르긴 한 건데 1,429원입니다. 최근에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도 이게. 그런데 한국 외환 당국도 이제 미국, 일본과 함께 원활하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환율도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1,300원대로 1,390원이든 뭐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같은 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한인들에게 민감한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번 일본 환율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한 그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약 한 2, 3분만 들으시면 되는데요. 그 2, 3분만 정신 집중해서 딱 들으시면요. 앞으로 여러분은 그 어떤 뉴스를 통해서 환율 얘기가 나오면은 아주 명쾌하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한 2, 3분만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그 미국 내 뉴스에서는요, 일본의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엔화 환율이 폭등하자 미국이 개입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줄짜리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짜리 뉴스에 숨어 있는 비하인드 그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환율에, 일본의 환율에 미국이 개입해도 되는 것이며 또 뭐 개입한다면 뭘 어떻게 개입한다라는 얘기인가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 우선 미국이 남의 나라 환율에 개입해도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환율은 그 나라 그 중앙은행과 그 나라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일본의 환율 방어에 직접 동참한다, 개입한다라는 것은 미국 자신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나라가 뭐 거부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자연스러운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그 일본 환율에 개입한 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미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 국채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만, 요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일본 엔화 환율이 폭등하는데 미국 국채가 왜 붕괴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중국도 많습니다만은 일본도 엄청나게 많이 미국 국채를 사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좀 더 이게 뭐 지금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미 아하 다 끝나셨어요. 다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조금만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일본이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막 그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 혼자 스스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달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일본이 그 필요한 막대한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팔아서 현금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를 갖고 이제 그 자신 원 달러 환율을 N 달러 환율을 조정할 수 있죠. 일본이 달러가 필요해서 미국 국채를 대고 내다 팔면 어떻게 돼요?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뭐든지 그렇죠. 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비슷비슷한 집이 요 동네에 한 5개 정도밖에 안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려는 사람들은 한 10명인데 그런데 갑자기 요 동네에 비슷비슷한 집이 갑자기 한 100채가 나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비슷비슷한 집이 가격이 팍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 미국 국채를 막 내다 팔면 시중에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폭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의 그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건 뭐냐?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건 결국은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위험성이 낮으면 안전하면 싸게 팔 이유가 없죠. 비싸지죠. 네. 내가 이게 1,000불짜리예요. 위험성이 거의 미국 국채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해서 1,000불에 샀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가격이 막 내려갔어요. 800불이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 폭락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 위험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더 많이 줘야죠. 네. 그 위험한 걸 사니까. 네. 그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쉬운 거긴 한데 이렇게 연결이 하도 많이 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는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의 이 모기지 금리 상승 요인까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더 올라가게 되는 일까지 발생하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엔화를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개입은 어찌 보면 일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을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와 금융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어찌 보면 미국 자기 방어의 조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긴 설명을 나름대로 제가 쉽게 한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조금 이게 좀 하도 연결되는 게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긴 설명을 짧게 축약한다면 이겁니다. 미국의 이번 일본 엔화에 대한 개입은
단순히 일본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 첫째, 엔화 가치의 폭락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일본의 미국 국채 내다 파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미국 국채 그 가격의 폭락을 막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국채 금리의 폭등을 막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래서 미국 경제의 어떤 타격을 막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세계 경제는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두 차례 추락사고로 대규모 사망자를 낸 보잉 737 맥스 기종의 그 소형 모델이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네, 연방항공청은 그 여객기 보면은 이제 국제선은 많이 안 그렇습니다. 국내선은 양쪽에 세 명 가운데 통로 하나 있죠. 네, 중간에 통로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일 통로 그 737 맥스 기종 가운데 가장 작은 모델이 737 맥스 7이에요. 그걸 다시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비행기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승인하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 기종이 엄청난 사고를 많이 일으킨 기종이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종은 두 차례 추락사고도 일으켰고요. 그 외에 참 세상 처음 본 그런 각종 사고 많이 일으켰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인도네시아의 그 라이언 에어인데 보잉 737 맥스 8이었습니다. 이게 추락했어요. 그래서 189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2018년. 그리고 다음에 2019년에는요. 역시 같은 기종의 보잉 737 맥스 8 이디오피아 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또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157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두 개나 같은 기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기종의 생산을 그 당시 전면 중단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년 넘게 제작이 안 됐는데 이번에 다시 승인을 해준 거다 그 얘기죠. 그리고 2024년에는요. 전 참 이런 일도 처음 봤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소속 여객기인데 역시 보잉 737 맥스 요거는 9 여객기가 저기 약 5,000m 상공 그 높이 비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창문이 뜯겨져 나가고 기체 일부가 뜯겨져 나가는 정말 저는 그런 일 처음 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뭐 그런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낸 여객기가 보잉 737 맥스 7, 8, 9 기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항공청이 이번에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조종실 경보 시스템 같은 거 다 업그레이드해라. 그리고 업데이트해라. 또 엔진 결빙 방지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라.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주요 개선 사항을 해당 기종에 적용하도록 하고 그걸 전제로 다시 승인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737 맥스 7 기종 우선 뭐 미국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가 살게요. 그 사우스웨스트가 무려 262대를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정부가 추가적인 제작을 승인을 해줄 때에는 적정한 안전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뭐 믿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같이 추락사고 두 건씩 말도 안 되는 막 창문 뜯겨져 나가는 사고 이런 걸 일으킨 그 모델이 다시 제작된다니까 저는 좀 찜찜하고요. 사실 좀 불편하긴 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262대를 도입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놓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이 말을 안 듣는 스토리 한 가지만 좀 짧게 전해드릴까요? 네, 말이 말을 안 듣는 스토리. 뉴욕에 가면 마차 있죠. 관광객들 타는. 그게 지금 말을 안 듣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 남쪽에서는 이 멋진 말이 이끄는 마차가 관광객들을 상대로 수십 년 동안 이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그 센트럴파크가 조성된 이후에 뉴욕 상류층들이 마차를 타고 공원을 둘러보던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가 이제 없어지면서 그 문화를 본뜬 관광 상품이 있는 거죠. 네. 거긴 뭐 유명하고 자리를 잡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최근에 많이 일으켰어요. 마차가 지금 한 60여 대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게 이제 이 영업 존폐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 사고가 많이 나서요. 이 마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성 문제도 있고 이제 동물 복지 논란도 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 또 사고가 있었는데요. 인도에서 그 여행을 온 한 가족 중에 한 명 10대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걸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갑자기 그 마차를 끌던 말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막히 하면서 놀랄 때 막 그러죠. 막 앞발 들고 막 그러죠.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말이 질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이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 마부가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마차에서 잠시 내려서 떨어져 있던 사이에 말이 깜짝 놀라서 뭐 그랬다. 마부가 컨트롤을 못하던 상황에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최종적인 원인인지는 아직 뭐 결론은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여하튼 안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마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잠깐 내리는 일은 늘상 있는 일이다. 이 공원에서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말이 놀란 거다. 이렇게 해서 뭐 지금 공원 측과 마부 측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안전 논란은 계속되는데요. 지난 5월에는 뭐 때문인지 또 놀란 말이 다른 마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부가 떨어져서 마부가 다쳤어요. 그리고 지난 1월에는요, 말이 공원 밖까지 막 나가서 그 도로 교차로까지 막 달려 나가서 차량 여러 대와 막 말이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9일에는요, 운행 중이던 말이 갑자기 공원에서 푹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막 놀라서 뛴 게 아니라 이렇게 타박타박 걸어가던 말이 갑자기 쓰더니 푹 쓰러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말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폐사해버린 거죠. 뭐 사람으로 말하면 과로사 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마차 노조는, 그러니까 마부들 노조는 말이 독성 식물을 먹어서 죽었다라면서 공원에서 이 잔디나 이런 식물 관리를 하지 못한 공원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센트럴파크 공원위원회는 그게 우리 책임이 아니다. 마부가 자신의 말이 그냥 아무거나 아무 식물이나 막 먹게 내버려뒀다. 그들의 먹는 걸 마부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다. 뭐 이러면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네. 싸우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마차 관광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말아야 되느냐 지금 그런 건데 사고가 이어지자 뉴욕시 시의회는 이 마차 영업을 2028년 6월까지만 하고 그때 이후에는 전면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지금 그 법안이 지금 의회에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제 지금부터 한 2년 남짓 운영되다가 결국은 뉴욕의 그 마차 그 프로그램, 관광 프로그램, 그건 이제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의 마차는 더 이상 못 볼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그 전에 뭐 센트럴 파크에 가시더라도 마차, 글쎄, 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냥 평화로울 것 같은 덴마크의 징병제 스토리 짧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징병제, 강제로, 의무적으로 그 군대 가는 거죠. 뭐 전 세계에서 뭐 한국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북유럽 많이 그러고 발트 3국도 그래요. 러시아의 위협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등등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징병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어제자로 확대 정책이 발효되면서 어제 입대한 그 새로운 징집병 약 1,600명이 새롭게 11개월로 확대된 의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11개월, 뭐 한국이 지금 18개월인가요? 네, 한국과 비교하면 좀 짧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존에 그 어제 말고 그저께까지 있었던 건 뭐냐? 4개월이었어요. 덴마크는 뭐 징병돼서 간다 하더라도 4개월만 복무하면 되는데 4개월이 아니라 11개월 복무로 어찌 보면 뭐 2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거의 3배 늘어난 거잖아요. 그 지금 어마어마하게 징병제에 지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부터 그 복무를 시작한 덴마크의 신병 가운데에는 덴마크 왕위 계승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드릭 10세 국왕과 또 호주 출신의 메리 그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이에요. 이사벨라 공주는 어제 딱 배낭을 메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훈련소로 입소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당한 모습 멋져 보이더라고요. 이사벨라 공주는 근위대 소속으로 11개월간 무보수로 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사벨라 공주의 오빠인 그 왕위계슬 서열 1위 크리스티안 왕세자는 이미 징집병으로 가서 복무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네. 이 덴마크의 새로운 징집병은 11개월, 처음 5개월간은 기초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실제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덴마크는 이달 말부터 또 이제 어제부터 징집된 그런 11개월
짜리 징집병들 중에서 이달 말부터 덴마크 사상 처음으로 그린란드에 배치를 시킵니다. 파견 보내는 거죠. 덴마크의 군인이 그린란드에 파견 가서 거기에서 주둔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징집병 100여 명으로 구성된 중대 규모 정도의 부대가 1개월간 그린란드에 파견돼서 그동안은 이제 직업군인이 맡아왔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좀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작전을 젊은 징집된 군인들이 맡겠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싹 바꿔버리는 거, 그린란드를 지키는 그 병사들을. 요건 이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의식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수시로 툭하면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린란드로의 징집병 배치를 그렇게 시킴으로 인해서 일종의 사인을 보내는 거죠.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린란드를 함부로 넘보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 젊은이들 100여 명 새롭게 징집되는 11개월, 4개월이 아니라 11개월짜리 훈련도 5개월이나 받은 전문 병사들, 젊은이들이 100명 그린란드에 가 있으니까 함부로 여기서 무슨 군사적인 충돌이나 무력 충돌이나 이런 걸 일으킬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거죠. 자, 덴마크 징집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덴마크는 그러면 모든 젊은이가 다 군대 가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네. 덴마크의 징병제는 일단은 만 18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라 추첨을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추첨해서 너는 징집, 너는 면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면제되면은 막 환호를 하고 징집되면 막 울고 난리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또 덴마크의 분위기는 또 그렇진 않아요. 뭐 추첨해서 징집되는 거로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뭐 기쁜 마음으로 가볍게 갔다 오는 뭐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덴마크는. 네. 뭐 이게 짧아서 그런가요? 모르죠. 지금까지 4개월 때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제 11개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웃으면서 갔다 올 분위기는 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국의 젊은이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30개월 시절에 군 생활을 했거든요. 30개월. 근데 정확히는 물론 27개월 했지만 그때 이제 30개월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저보다도 한참 선배님들은 36개월도 있었죠. 왜? 3년. 근데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서 제 때는 이제 30개월이었는데 대학 1학년 때 그 군사훈련 교련이라는 과목을 1년 동안 받으면 1.5개월 깎아주고 또 2학년 때도 교련을 받으면 또 1.5개월 깎아주고 그래서 합쳐서 두 번이니까 이제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30개월에서 3개월 감면을 받아서 27개월간 이제 군복무를 했었는데 27개월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은 18개월이니까 이 자식들 뭐 나는 27개월 했는데 그놈은 18개월 그건 시간 금방 가야 할 수 있는데 이건 또 당사자들에겐 또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한참 선배님들이 36개월 하시던 분들이 30개월 너 석 달 감면 받아서 27개월밖에 그거는 눈 깜빡하면 지나가 이런 말 막 들었었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그거고요. 27개월을 어떻게 지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18개월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 하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11개월도 그렇게 본다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하튼 이제 덴마크는 상황은 그렇다라는 것이고 자, 덴마크 외에 그럼 이렇게 징병제로 가는 나라 어디가 있느냐? 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이런 몇 개 국가들도 다 이런 징병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징병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들이 공통점이 북유럽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이제 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더 가까운 곳, 소위 발트 3국이라 그러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개의 나라도 역시 러시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늘 불안하기 때문에 역시 징병제를 갖고 있는 나라다. 대한민국만 대한민국만 징병제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이 다르고 조금 뭐 기간이나 이런 건 좀 완화되고 하지만 다른 나라도 징병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덴마크가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4개월이 아니라 11개월로 대폭 복무 기간을 늘렸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건강 관련 소식 중에서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치매라는 게 뭐 누구도 비껴가기 어렵고 또 최근에는 이제 치매가 뭐 40, 50 뭐 이런 흔하진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걸린다 그러고 그리고 뭐 60, 70대 치매 있는 사람은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이제 뭐 이런 좀 불안한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치매와 이 귀가 잘 들리냐 안 들리냐 그런 문제. 이제 잘 안 들리면 그걸 난청이라고 하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과 그 치매와의 아주 심각한 연관성. 네, 이 부분을 제가 내일 이 시간에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내일도 함께 해주실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